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동TV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종합평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자,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한국사회 2의 5단계 과정에 1과부터 5시각까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분들은 반드시 책을 보시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를 위한 한국사회 2의 과정 1과부터 50과까지 정리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유튜브 빨리 보세요. 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도 좀 꼭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1과 봅시다. 1과는 한국의 상징이에요. 4가지 상징이 있죠. 태극기, 무궁화, 한글, 세종대왕입니다. 한국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는 사괴, 그리고 태극 문양, 바탕, 무슨 의미가 있는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평화, 또 조화, 이런 내용의, 이런 의미의 태극기, 건곤감리, 사괴가 있다. 4가지 괴가 있는데 건곤감리, 물불, 하늘, 땅, 물불 이렇게 4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무궁화예요. 무궁화. 우리 1과에 보시면 무궁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무궁화는 피고 또 피고 영원히 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나무에 보통 한 2000여 개의 꽃송이가 핀다 그래요. 그래서 졌다가 피고 졌다가 피고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다음에 한글. 대한민국의 한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거 구술시험에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구술시험에 나오는데 한글에 대해서 언제부터 한글이 사용됐느냐? 약 600년 전부터 한글이 사용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글을 만든 사람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누구예요? 누군지 인물에 대한 시험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과 세종대왕은 떼면 안 돼. 항상 붙여놔야 돼요.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분이 누구예요? 조선의 왕이에요. 조선시대 왕. 4번째 왕이죠. 4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현재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오고 있잖아요. 10,000원 지폐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3번, 한글을 만들었어요. 4번,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혼촌이라든지 치국이라든지 물시계, 해시계, 앙부일부 전체가 다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진 과학 작품이란 말이죠. 세종대왕은 누구냐? 구술시험에 물을 수 있어요. 네,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오기도 하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왕입니다. 대답하시면 100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또 1과에 자주 나오는 문제, 애국가예요. 꼭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술시험 영주용은 크게 물어보지 않지만 기와용 종합평가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1절 외우서 가셔야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걸 반드시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음절 어떡하죠? 그리고 노래 음원에 따라서 못 부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가사만 잘 외우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혹시 부를 수만 있다 그러면 더 좋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빠르기는 제가 지금 빠르게 불렀지만 빠르지 않게 부르셔도 됩니다. 천천히 부르셔도 돼요. 자, 애국가 불러주시고. 다음에 또 구술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기본적으로 국가 기념일들은 여러분들이 애국하셔야 돼요. 감독관들이 가끔 구술시험에 질문할 수 있어요. 3.1절이 뭡니까? 네, 대한민국이요. 일제 지배에 저항해서 1919년 3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자, 거기 앉아있는 베트남 선생님, 베트남 분, 제헌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렇게 100점이죠. 아주 정답.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념일들 다 애우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과입니다. 이과에서는 우리가 크게 한국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족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나오죠. 구술시험도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뭐 구술시험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할 거 없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겠죠? 자, 한국의 가족 형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네, 대가족이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죠. 근데 현재 핵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또 요즘 핵가족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1인 가구라 그러면 누군가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뭐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고, 노인들은 어때요? 혼자 사는 게 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가구, 1인 노인 가구도 많아졌다.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요.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 한국의 가족은 중요한 게 한국의 촌수입니다. 한국의 촌수, 부부간에 촌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부모 자녀는 일촌입니다. 자녀들끼리는 이촌입니다. 우리 엄마의 형제들하고 아니면 아빠의 형제들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삼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의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 형제들의 자녀들과 아빠 엄마 형제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 몇 촌이에요?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이웃 사는 사촌이 훨씬 더 관계가 깊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이웃 사촌과 이 사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웃 사촌 같은 거?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사촌까지는. 가족 구성원들이죠. 그리고 가족의 친인척들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촌은 뭐예요? 전혀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이웃 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가족, 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가 많아졌다. 한국의 촌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책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칭들, 그리고 뭐 도련님, 처제, 처남, 아주버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가에서 종합평가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회식입니다. 회식이에요. 자, 한국에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면 1차 회식, 2차 회식, 3차 회식이 있습니다.
1차는 어디 갑니까? 식당 갑니다. 2차는 자,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3차는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식에 대한 질문할 때는 만약에 구술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회식에 대한 질문할 때는 여러분 나라의 회식과 한국의 회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네, 한국은 1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카페나 아니면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들이 있고 3차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베트남은 1차, 2차 회식은 같은 공간에서 하지만 3차 회식을 노래방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젊은이들은 노래방을 가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2차까지 회식이 끝나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맞벌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맞벌이란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부조가 있어요. 부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부조는 돕는 거예요. 누굴 도와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을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가져갑니다. 장례식 때는 조의금을 가져가서 함께 돕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돕는 이 방식을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돕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우리 아마 4단계 배웠을 거예요. 상부상조 문화, 상부상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 이 상부상조는 왜 발달되어 있어요? 과거에 대한민국은 촌락, 마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면서 또 농업을 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벼를 심었어요. 벼를 혼자 또 본인 가족들만 다 추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함께 와서 벼를 베준다든지 농사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또 이웃집,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이웃집 이렇게 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게 바로 상부상조입니다. 이렇게 도왔어요. 이걸 바로 이제 부조, 상부상조, 그다음에 결혼식, 장례식 모든 것들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여가생활입니다. 여가생활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냅니까? 주로 7월이나 8월에 휴가를 많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나 계곡으로 가죠. 뭐라 그래요 이걸? 피서라고 합니다. 피서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3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4과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버스, 지하철이에요. 4의 섹션 1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뭐라 그래요? 대중교통이라고 그랬죠. 대중교통인데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정해진 노선이에요. 그렇지만 버스는 어때요? 버스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또 교통이 막히는지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지하철 어때요?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때는 지하철 약속 잡을 때는 이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 나오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택시예요. 택시는 정해진 노선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정해진 노선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버스, 지하철, 택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KTX. KTX는 열차 중에 가장 빠르고 대중교통 중에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KTX입니다. 자, 여기까지 4과입니다. 섹션 1입니다. 섹션 2에는 우체국이 나와요. 우체국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우체국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 있어요, 우체국은? 1번. 당연히 우체국이니까 우편 역할 해야 되겠, 우편 업무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택배 있어요. 택배. 그렇죠? 택배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금융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금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우체국의 기능입니다. 우편, 택배, 금융 업무까지 하는 곳이 우체국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가로 넘어가 볼까요? 5가는 TV와 라디오,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TV, 라디오, TV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TV는 뭐 공중방송, 지상파 방송 아주 많아요. 그 중에 TV 그러면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입니다. 관련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라디오는 어때요? 라디오도 EBS 있나요? 맞습니다. 라디오도 EBS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그러면 또 하나 TBS가 있어요. TBS는 뭐예요? TBS는 교통방송이에요. 교통방송. 라디오에만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TV와 라디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TV, 라디오 조금만 더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리고 KBS는 우리가 전기세 내면서 2,500원 수신료를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KBS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필기시험도 자주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구술시험도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자, 인터넷의 장점이에요. 장점. 또 인터넷의 단점입니다. 지난번 법무부에서 올려놓은 샘플에도 보면 인터넷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여러분 배우셨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때도 배웠어요.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장점은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1번. 장점은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요. 이메일. 세 번째, 은행, 뱅크.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어요.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 또 장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카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카페, 블로그 다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쉽게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장점은 뭘까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중독되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또 잘못된 거짓된 정보에 속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클릭만 하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겠죠. 자, 그러면 구술감독관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인터넷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인터넷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단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질 수 있고 잘못된 거짓 정보들을 듣다 보면 내가 거짓 정보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구술 점수 5점 받을 수 있겠죠. 아주 높습니다.